법정 스님 서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모든 소리를 멈추고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나온 날들의 아픔과 후회, 그러나 동시에 찾아온 작은 기쁨과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숨 고르며 느껴봅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작은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눈매들. 썰렁한 이 겨울의 마루턱에서 오던 길이 되돌아 보이는 세모. 어쩔 수 없이 또 한 해가 자리를 뜨려고 한다. 우리들 생애로 허락받은 그 한 해가 사라져가는 것이다. 갈 길은 아직도 먼데 해가 저물고 있다는 나그네의 안타까운 감회가 따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어둡고 굳은 일은 말고 밝고 좋은 일만을 떠올리고 싶다. 눈을 감는다. 선뜻 몇 가지 눈매들이 떠오른다. 그렇다. 나는 이 눈매들로 하여 옆구리 깨가 허전해지려고 하는 1973년을 채우리라. 떠나가는 그에게 등을 툭툭 치면서 잘 가라고 안녕을 보내리라. 얼마 전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동계 수련대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있었다. 한 주일 동안 새벽 3시에 기상해 밤 9시 취침 시간까지 승가의 일과에 따라 정진하는 수련이다. 기안부로 출가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루 5시간 좌선을 하고 오전과 오후로 강론을 듣는 것이 일과의 중심이었다. 출가승에 못지않게 진지한 자세로 한결같이 정진하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속으로 크게 감동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와 사회의 단절 현상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털어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에 있었다. 안개 속에 묻혀 깨어날 줄 모르는 기성 불교도인.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들의 티 없이 맑은 그때 그 눈매들을, 총명한 그 눈매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한 눈매는 깨어있는 인간 정신의 증표일 것이다. 수련 기간 중 타 대학의 교수와 학생 간부들이 날마다 그곳을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이 사회의 교수와 학생들인데 산업시찰단인 그들의 눈에서는 맑고 슬기로운 빛을 볼 수가 없었다. 수련대회에서 돌아오는 도중 나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눈매를 보았다. 그것은 시골 장터에서 목격한 어질고 선량한 농사꾼의 눈이었다. 올망졸망한 보따리와 광주리를 이고 나와 장을 보고 있는 그들의 눈매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적의 눈을 보았다. 오늘날 도시의 횡단보도나 버스 안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성스러운 눈이다. 그러한 눈들은 자기 허물밖에 모른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가난해도 자기가 복이 없어. 그런 줄 알지 구조적인 측면을 넘어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늘을 우러러 흙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그들은 오직 대지의 질서를 믿을 뿐이다. 한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더니 어찌나 친절히 가르쳐 주는지 묻는 쪽에서 미안할 지경이었다. 도시인에게 길을 물어보라. 외마디로 대답하거나 몰라요. 하고 싸늘하게 돌아서 버린다. 이런 이들이 스스로를 세련된 현대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도시인은 마땅히 시골에 찾아가 잃어버린 눈빛을 받아와야 할 것 같다. 그토록 어질고 선량한 눈매를 보고 어떻게 비리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눈매, 그것은 불타는 눈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의 눈. 지난 26일 밤 민족학교 주최로 대성빌딩 강당에서 항일 문학의 밤이 열렸을 때 거기 와본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복도건, 연단이건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찬 그 많은 청중들, 거기 하나같이 타오르던 그 눈매들. 그것은 증오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다. 조국애에 뜨겁게 달아오른 사랑의 눈이었다.
어느 일터에 서고 우리는 요즘 그런 눈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물풀의 그늘에서 몽롱하게 졸고 있는 물고기의 눈은 많아도 안에서 생명이 연소되면서 내뿜는 불타는 눈은 보기 드문 세태다. 1973년 돌아볼 것도 없이 우리 이웃들 모두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온 한 해였다. 그 같은 세모의 착잡한 길목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것은 맑고 선량하고 불타는 그 눈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맑고 선량하고 타오르는 눈은 굳이 한국적인 눈일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눈이다. 이 보편적인 눈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 모두를 당당하게 직립보행케 할 수 있다. 1973 혼돈의 늪에서 1. 연말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지난해를 돌아보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의례적으로 새어나오는 말은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다. 그러나 우리들이 겪어온 이 한 해만큼 다사다난이란 말이 그토록 절실할 수가 있을까? 나라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일들이 우리 둘레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돌아보는 기억이 밝고 유쾌한 것이라면 회상의 즐거움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어둡고 불유쾌한 것일 때 거기에는 묵은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이 따른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아픔과 암담함을 주체할 길이 없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말은 한결같이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는 것이다. 별일 없었느냐 또는 별거 없었느냐는 이 말밖에 또 무슨 인사말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들은 별일과 별고 속에서 별스럽게 살았다. 이 세상이 온통 별일 뿐인데 그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찌 별일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은 이제 우리들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관광 호텔의 묵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인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만나본 지 오래되고 소식을 알 수 없어 궁금한 친구들에게 나는 아직도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고 안부를 묻고 싶다. 이 인사말이 부질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인사말밖에 다른 인사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은 언어나 문자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언어와 문자의 기능을 상실한 인간은 사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타고난 권리를 유보당하고 있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화 정신이다. 끊어졌던 언어도를 이어주는 일이다.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똑같은 언어와 풍속으로 살아온 한 결의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대화가 소통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되찾아주자는 뜻에서 사상과 이념까지 초월해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던 그 아량이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똑같은 사상과 이념을 지닌 사람끼리의 대화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부질없는 망상인 줄 알지만 험난한 이해가 저물 여는 길목이라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A. 밖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우리네 살림이 지나치게 각박했지만 그 일들이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비상한 관심거리였다. 또한 같은 지구상에서 그것도 우방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므로 결코 남의 일일 수만은 없었다. 막강한 정치 권력을 한 몸에 지닌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도청 같은 일로 해서 마침내 임기 도중에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도 우리네 풍습으로 보면 문제도 안 될 스캔들쯤으로 그 막중한 자리에서 물러앉게 되었다.
일본의 다나카도 정치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정치 뒤에 자리 잡은 탐욕 때문에 그 자리가 흔들렸다. 오늘날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양반들이 도청에 좀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말끔한 미녀와 즐겼다고 해서, 또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 치부를 좀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떨려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똑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네 우방국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이나 수상의 지위가 그처럼 나약하단 말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는 점에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다. 물러앉은 그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베트남의 티우와 같은 존재들을. 그러나 이것도 우리 같은 처지에서 갖는 하나의 상상이지, 당사자들은 정치가로서의 양식과 인간적인 양심이 물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네들의 시민의식이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전 같으면 한 사람이 정권만 쥐면 그가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건 국민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도덕한 정치를 하는 자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세계 곳곳에서 몰아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주권제 민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의 일이지만 실로 부럽고 믿음직스럽기만 하다. 선진국의 살림살이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는 이처럼 정의가 불의를 몰아낸 한 해이기도 했다. 아직도 구석구석에 독버섯 같은 불의가 도사리고는 있지만 3. 요즘의 노인들은 몹시 불안하고 울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물찾기 같은 고분 발굴을 볼 때마다 사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덤을 파헤칠 경우는 무덤을 옮기기 위해서거나 또는 지난 왕조사에서 죽은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관을 쪼개고 목을 베어 극형을 가하는 부관참시를 하기 위한 경우이다. 그런데 요즘은 학술적인 연구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을 쏟아가며 보물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화를 지닌 관광객을 위해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쳐 가며 구경거리로 내보이는 판국이 되고 있다. 스커트의 길이만 짧아도 자로 재어 단속하고 머리카락이 좀 길어도 가위질을 해주는 지극히 도덕적이고도 살뜰한 정부가 기생 파티에 매춘 파티 같은 일은 어째서 모른 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이렇다 하는 여성단체도 많건만 이 외화 앞에서만은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설마 그렇게까지 문란하랴 싶던 사람들도 관광 호텔에 화재라도 나면 비로소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무덤 앞에 세운 망두석을 빼다가 대량 수출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외화 앞에서는 나만 아는 것이 없다. 요 근래 사찰 문화재는 극심한 순환을 겪고 있다. 낱낱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좀 오래되고 볼만한 불상이며 불화 그 밖의 불기들이 수없이 도난당하고 있다. 물론 관리 소홀도 없지 않지만 외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 일들이 외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화의 눈먼 내국인의 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말하자면 수출 목표 얼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뼈에 민족의 얼까지도 주저없이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는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윤리 면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건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살인극이었다.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존엄한 사람의 목숨이 돈 앞에서는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 없이 추락하고 만다. 물론 구조적으로 항상 불신과 증오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보면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다.
경주 근방에서 고분이 발굴되어 무슨 보물이 나왔다고 함성을 올릴 때마다 언론이나 관계 당국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기뻐서 날뛰기만 했지 가족 윤리나 사회 현상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려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자꾸만 헐벗어 가고 있다. 치부까지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만큼 안면신경이 질겨진 것이다. 아니면 외화를 따라 가치의식마저 나가버린 것인가. 고이 잠드시라 해놓고서 그 무덤을 함부로 파헤칠 때 조상의 너큰 어디에 안주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의 후손들은 불효자요, 후레자식들일 수밖에 없다. 4. 옛날의 종교는 개인의 안심인명으로 자족했었다. 단순하고 순박한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재분수를 알아 정상적인 궤도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학이 만연하고 부조리가 심각해 비정상적인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개인의 문제에만 안주한다면 그와 같은 종교는 온전한 종교일 수 없다. 사회 정화는 개인의 정화와 함께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유달리 불교계만은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굳게 지키고 있다. 사회적인 기능은 그만두고라도 직책의 진퇴를 두고 아집과 독선으로서 사회적인 무리까지 일으켜가며 빈축을 샀다. 이 땅에서 1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녔다는 불교가 역사의 소리에 귀먹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비겁한 침묵과 내부의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한다면 한국 불교의 존재 의미는 날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를 보고도 옴쭉 못한 그 입으로 아무리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생사를 초탈한 듯한 설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면서 죽은 영혼을 제도하겠다니 가소로울 뿐이다. 종교의 기능이 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역사의 뒤치다꺼리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런 종교는 죽은 종교이지 산 종교일 수 없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산 종교이지 죽은 종교는 아니다. 그 종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는 오로지 그 종교 집단의 기능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 지난 한 해를 두고 볼 때 다스리는 쪽으로는 몹시 귀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스림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 시대 이 지역의 모든 종교인들이 종파적인 아집에서 떠나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부정과 불의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종교단체는 정당과는 달라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중간 매개 집단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돈의 힘 앞에 무력해진, 권력 앞에 오만해진 모든 부조화를 정화시킬 사명이 이 나라 모든 종교인들에게 역사적인 과제로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사실 나는 이 한 해 동안 거의 근신을 하다시피 지냈다.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세상이 요즘처럼 살벌하고 황량한 판국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쓸 것인가. 말과 글이란 메아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나는 이 한 해를 거의 육체 노동으로 지내다시피 했다. 과로한 끝에 덜어는 앓기도 했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머리를 터득할 수도 있었다. 육체적인 노동이 정신적인 조율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아차렸다. 요즘 같은 시절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고 내심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생명현상을 관찰해보고도 싶었다. 생명력이란 억압하면 그대로 시들고 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저항력을 가지고 움터나올 것인가. 그것은 나무가 더 자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대할 만한 일이다.
나는 또 그동안 가진 것을 정리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올 때 여자들은 미장원을 찾아가 머리 모습을 달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여자도 아닐 뿐더러 빡빡 깎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변화는 바랄 수 없다. 기껏해야 소유를 정리하는 일, 가진 것이래야 책밖에 없으니 그 책을 볼 만한 친구들에게 흩어버리는 일이다. 내 삶이 성에 차지 않을 때 온 세상을 어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둘레만은 내 의지로 개선해 보고 싶다. 입산 출가한 후 이런 일은 너댓 번 치렀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홀가분해진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다. 그때 어쩌면 온 세상을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은 일상적인 범속한 자신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심경에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끝없는 탈출을 통해 나는 본래의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빠삐용을 보면서도 그런 걸 생각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펼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영화를 본 사람이면 다 알고 있겠지만 억울하게 갇힌 죄수 빠삐용은 자유와 평화를 찾아 끝없는 탈출을 시도한다. 그에게 시리와 좌절은 곧 죽음을 뜻한다. 우리는 빠삐용을 통해 속박과 불의에서 벗어나려는 그와 같은 존재만이 진정한 인간임을 공감하게 된다. 함께 갇힌 채 시리와 좌절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수인들은 우리의 갇힌 한 마리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와 평화를 포기한 그들은 나약한 짐승이 아니면 비굴한 노예이다. 풍자적이게도 프랑스령 기아나의 감옥에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뜻한다는 삼색기가 청청한 하늘 아래서 나풀거리고 있다. 이것이 어디서나 다스리는 자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이다. 그 대의명분의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화면 밖에서도 늘 경험하는 바이다. 그 깃발은 무기수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고도의 하늘 아래서까지 선명하게 펄럭인다. 빠삐용은 야자 열매를 담은 거적으로 구명대를 만들어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다. 동료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할 때마다 그는 그저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실패가 되풀이 되어도 꺾이지 않고 끝없이 해보는 그 의지로 인해 마침내 해방의 길이 열린다. 그의 의식 속에는 그가 파리를 떠나올 때 한 여인에게서 들은 당신은 꼭 파리로 돌아온다 는 말이 깊이 깊이 새겨져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 우리에게 신념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빠삐용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은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의 섬에서 탈출할 때 우리들에게 외치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처 녹음되지 않은 소리이지만 그는 바다를 건너면서 이같이 외치고 있었다. 당신들은 불의와 억압의 성에 갇힌 채 무엇들을 하고 있는가? 왜 해보지 않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비굴한 노예가 되어가는가? 어서 탈출하라. 그 불의와 억압의 성에서 탈출하라. 나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빠삐용의 의지 앞에 인간 만세를 불러주고 싶은 그런 심경이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인간이었다. 6.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색조는 한결같이 어두운 잿빛이다. 이 잿빛 아래서 내 커다란 고통은 솔직히 말해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조국의 현실에 대해 사랑과 긍지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더한 불행이 또 있겠는가? 그것은 나 자신이 지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이 시대의 공통적인 병일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 소모요 생명의 연소라는데 그 소모와 연소의 긍지를 느낄 수 없다니.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리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무슨 주문처럼 총화단결을 외쳐대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랑과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결과는 저절로 총화와 단결을 이룰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에는 반드시 인간 상호 간의 신뢰와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신뢰와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점에 원천적인 병인이 있다. 1974년의 한결같은 잿빛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빛이 있었다면 안양의 주부들이 연탄 집게를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그보다 앞서 부산에서 젖을 연탄을 항의한 일도 있었다. 모든 일을 남의 힘으로만 해결하던 어머니들이 단군 일에 일찍이 없던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머니들은 가족의 먹이를 익혀내야 하고 집안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권리요 의무이다.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서민 주부들에게 연탄은 그야말로 생존권의 문제이다. 한 가정의 생존을 위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어머니들을 보고 나는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대견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와 같은 어머니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 차디찬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온기를 지키려는 것은 얼마나 미덥고 고마운 일인가. 또 한 가지 빛은 자유언론의 실천 선언이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이 어떤 기능을 해왔느냐는 것은 묻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다. 기자들은 선언에서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농부가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는 것이 농부의 생존권이듯이 기자들은 언론을 통해 알 권리를 가진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생존권이다. 이렇듯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은 이 나라가 총화 단결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끊어진 언어도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언론의 신성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무슨 이유에서였든 알릴 권리를 잃어버린 언론이 뒤늦게나마 제자리로 들어서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보고 시민들은 의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빠삐용이 끝없는 탈출을 시도하듯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인간의 궁극적 소망인 자유와 평화를 찾아 불의와 비리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결코 노예도 짐승도 아닌 당당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연탄 아궁이에는 연탄이 들어오고 비록 일단 기사일망정 그것이 머릿 기사의 무게를 지닐 수 있기를. 1974년 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짐승이 되란 말인가? 인간이 되란 말인가? 1974 달에언 한담.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산이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산에 푸른 젊음이 있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묻지 않은 사람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커다란 조화를 이루면서 끝없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고 싶다. 그런 산에 돌아가 살고 싶다. 나무 아래 서면 그늘을 짙게 들이우고 있는 정정한 나무 아래 서면 사람이 초라해진다. 수목이 지니고 있는 그 질서와 겸허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부끄러워진다. 사람은 나무한테서 배울 게 참으로 많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날 가지 끝에서 제잘거리던 새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어디론지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런 날 사람들은 저마다 덧문을 굳게 닫고 휘장을 내린다. 섬돌 위에 신발이 저릴까봐 안으로 들여놓는다. 이때 나무들은 제자리에 선 채 폭풍우를 맞이한다. 덜어는 가지를 찢기면서 잎을 떨치면서 묵묵히 순응하고 있다. 의연한 그 모습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비가 내리는 길목마다 비닐 우산이 걸어간다. 저마다 자기 우산 아래서 우울하게 걸어간다.
한 사람쯤 자기 우산 속에 들여 빗기를 함께 걸을 만도 한데 세상 속의 우산은 자신의 어깨조차 가릴 수 없을 만큼 비좁다. 그만큼 인간의 영역이 인색해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우리인가? 도시의 지나친 집중 현상은 몸의 그림자를 밟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마저 빼앗기게 하고 있다. 기댈 만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가지의 둥지를 치게 하여 새들을 받아들이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 그 아래 수백 명을 포용할 수 있는 나무를 대하면 이래서 우리는 초라하고 부끄럽다. 합천 해인사에는 신라의 선비 최치원이 논일었다는 학사대가 있다. 거기에는 수백 년 묵은 몇 아름들이 전나무 한 그루가 초연히 허공에 솟아있다. 그런데 그 거목의 밑둥, 사람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 없이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구경꾼들이 자기네 이름을 새기느라 칼집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자기네는 그저 늙기도 서럽다고 하면서 어째서 늙은 나무에다는 상처를 입히는가? 나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무더운 여름날 서늘한 그늘을 대지에 내리고 덜어는 바람과 더불어 덧없는 세월을 노래한 그런 나무인데 하잘것없는 이름 석자 아무개. 사람들은 그걸 내세우느라 그다지도 극성을 떨지만 그 건너 있는 8만도 넘는 대장경판. 어느 모서리를 보아도 그러한 흔적은 없다. 누가 글씨를 쓰고 어느 손으로 새겼는지 전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판에다 쓸 말만을 새겼을 뿐이다. 옛사람들은 그처럼 겸허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와 같이 어질었다. 상처를 입은 나무 아래 서면 이래서 사람인 내가 초라하고 부끄러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숲이나 나무 그늘에 들면 착해지려고 한다. 콘크리트 벽 속이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곧잘 하던 거짓말도 선하디 선하게 서 있는 나무 아래서는 차마 할 수가 없다. 차분해진 목소리로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가를 헤아리게 된다. 소음의 틈바구니에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일상의 자신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배경은 소음과 먼지에 쌓여 피곤하기만 한 도시의 문명일 수 없다. 나무와 새와 물과 구름 그리고 별들이 수놓인 의연한 자연임을 알 수 있다. 인류 사회의 횃불을 밝힌 위대한 종교와 사상이 콘크리트로 된 벽 속에서가 아니라 그윽한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겠다니 될 말인가?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그 질서와 겸허와 미덕을 배워야 한다. 1973. 지식의 한계. 지식이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한다. 유식한 사람들과 어울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쌓이는 것은 피곤뿐. 물론 배울 것도 많고 새로 얻어듣고 알아차리게 되는 일도 없지 않지만 석학 아무개의 학설과 이론이 구체적인 내 생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낱말의 연결구조인 이론이 이따금 우리들을 허무맹랑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 복잡하고 굴절작용이 많은 지식일수록 눈을 뜨게 해주기보다 오히려 멀게 한다. 그것은 직관의 시야를 가리고 창의력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지 않은 공허한 회색의 이론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진리란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해시키려면 단순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서 어째서 그토록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단 말인가? 말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또한 진리의 세계인데 한정된 자로 무한한 세계를 재려고 하는데 지식의 오만과 맹점이 있다. 9세기 중엽 중국에 덕산이란 학승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경전의 밝은 당시의 석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경에 통달하여 그 경전을 즐겨 풀이하고 강의했으므로 그를 죽음강이라고까지 불렀다.
주는 그가 출가하기 전에 가졌던 성이다. 그 무렵 양자강 이남에서는 선을 드높이는 선풍이 크게 일고 있었다. 어느 날 덕사는 생각한다. 경전에는 무량겁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했는데 요즘 남쪽의 무식한 것들이 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고 하니 내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는 그날로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난다. 며칠 후 길에서 점심때가 되어 어느 떡집을 찾아들었다. 떡으로 요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 걸망에 가득 든 것이 무엇입니까? 떡 파는 노파가 물었다. 그는 의기양양해서 대답한다. 금강경을 풀이한 책이요. 노파는 다시 말을 이었다.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이제 어떤 마음에 점심을 하겠습니까? 덕사는 이 물음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그가 시골 노파의 이 한마디에 막혀버린 것이다. 그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혜의 세계를 몰랐던 것이다. 그는 노파의 권유로 한 고승을 찾아 용담사라는 절로 간다. 그 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친다. 용담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랜데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군. 이때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 나오면서 말한다. 자네가 참으로 용담해 왔네. 여기서 그는 또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날 밤 노승의 방에서 늦도록 법담을 나누다. 객실로 나오려고 하니 바깥이 깜깜했다. 노승이 초에 불을 켜내밀었다. 그가 받으려 하자 훅 불어 촛불을 꺼버렸다. 이때 덕사는 크게 깨달았다. 이튿날 그는 그때까지 애지중지 메고 다니던 금강경 주석서를 모두 불살라버린다. 글 자체에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에 속아온 자신을 불사르고 싶은 심경에서였으리라. 사람끼리는 이렇게 맺어진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굳게 맺어진다. 1973. 눈과 마음. 늘 같이 있고 싶은 친구를 보내면서 우리는 속으로 되뇌인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공간적인 거리를 정신적인 관념으로 단축시키고 싶은 심정에서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마저 두고 싶지 않아서 일념이 무량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극히 식물성스러운 이러한 사유 경향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부르던 옛 시조나 가요를 통해서도 우리들 핏줄에 스며 흐른다. 어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대결하기보다는 저만치 우회로를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을 약자의 체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고. 일리가 있는 지당한 말씀.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진 채 마주 대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유행가 가사처럼 언젠가는 희미한 옛 그림자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한없이 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형편없이 해플 수도 있다. 세상은 이래서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눈에서 멀리 하지 않기 위해 찾아 나서느라고 눈을 크게 뜨고 저마다 찾느라고. 어제 만난 그는 요즘도 바쁘냐는 물음에 계속 바쁘다고 했다. 직장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느라고. 주말이면 관상쟁이가 되어 그놈의 선을 보아야 한다는 것. 지난 봄부터 봐오는데도 선뜻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근무 중이란다. 참 수고가 많겠다. 짝을 맞추느라 애 많이 쓴다. 그렇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보기는 눈으로 보는데 판단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보고 또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떤 마음에는 들고 어떤 마음에는 스쳐 지나간다. 그러고 보면 눈은 한낮 거울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창문에 불과한 것이 사람의 눈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눈에만 의존하려는데 맹점이 있다. 눈앞에 드러난 물량의 형태와 상승하는 곡선에만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 그 부피 아래 깔린 인간이나 곡선 뒤에서 시들고 있는 영역에는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람의 눈이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번들거리는 저 탐욕의 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명암을 읽을 수 있다. 탐욕의 안개가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도수 높은 안경을 쓸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한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물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이란 시력 얼마의 그 육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텅 빈, 그래서 투명해진 마음의 눈이다. 눈과 안목의 차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친구는 내 영혼의 얼굴이다. 그는 내 마음의 소망이 응답한 것. 친구를 위해 나직이 기도할 때 두 영혼은 하나가 된다. 맑고 투명하게 서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친구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과 소원과 기대가 소리 없는 기쁨으로 교류된다. 이때 비로소 눈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가 된다. 1973. 1에서 27일. 두어 달 전에 출가 수도하겠다고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아침 하산을 했다. 그의 말인즉 일이 곧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려가야겠다는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말라 했으니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는 수도 생활을 솔바람 소리나 들으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걸로 알았던 모양이다. 놀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수도 생활의 규범인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대중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시간에는 빠짐없이 일터에 나와 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승가의 시퍼런 불문율이다. 하지만 나이 많은 노스님들이 일하는 것을 젊은 스님들은 딱하게 여긴다. 그만 들어가 쉬시라고 권해도 듣지 않는다. 어느 날 그런 노스님의 연장을 감추어 버린다. 연장이 없으면 일터에 나올 수 없으니까 노스님이 일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그럼 그렇지 한다. 그러나 식사 때인 대중 공양 시간에도 노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그날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어서였다는 것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은 승가의 보편적인 생활 규범이다. 승가에서는 특히 처음 출가한 행자들에게 꾸준히를 많이 시킨다.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온갖 번뇌를 참고 견디며 정진하라는 뜻에서다. 누구나 겪은 것처럼 일이 몸에 배지 않았을 때는 몇 차례 코피를 쏟아야 한다. 자기 하나의 무게를 어쩌지 못해 뛰쳐나온 사람에게 공허하고 추상적인 이론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통해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재구성될 수 있다. 가마솥을 한 자리에서 9번이나 갈아건 행자가 있었다. 그는 솥을 걸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을 기울여 솥을 걸고 쇠손으로 곱게 흙을 발랐다. 스승이 와서 보고 잘못 걸렸으니 뜯어서 다시 걸라고 한다. 잘못 걸린 것 같지 않은데 다시 걸라고 하니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무너뜨리고 다시 건다. 이번에는 솥이 기울어졌으니 반듯하게 걸라는 것이다. 그는 묵묵히 다시 솥을 건다. 이렇게 하기를 9번이나 했다. 대개의 경우라면 2번 걸었다가 욕지거리라도 해주고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솥을 꺼는 동안 울컥울컥 치미는 화를 안으로 사기면서 참고 견디는 인욕이 무엇인지를 몸소 배웠고 그 일을 통해 스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동시에 터득할 수 있었다. 그는 뒷날 2인연으로 구정선사가 되어
묵묵히 솥을 걸던 그 의지력으로서 많은 감화를 끼친다. 출세간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떠나 수도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전을 연구하고 참선을 하는 것도 결국은 모순과 갈등으로 얽히기 쉬운 우리들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일에 서툴거나 게으른 사람이 기도나 그 밖의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에서 이치를 배우고 이치를 일로써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수행자의 길이다. 1973. 모두가 혼자 이따금 겪는 일인데 그때마다 뭐라 말하기 어려운 야릇한 기분에 부푼다. 시내에 나갔다가 우리 연못의 금붕어를 생각하고 비스킷 같은 걸 사들고 가게를 나설 때 마음 한구석에 맑은 샘물이 흐른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 부성애라 하는지 모르겠다. 금붕어들은 내 그림자만 봐도 우르르 몰려든다. 전에는 사람을 보면 피에 달아났는데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부터 길이 들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하루에 두어 차례씩 얘들아 모여라 밥 먹자 하고 부른다. 먹이를 흩어주면 뽀금뽀금 귀여운 입으로 잘들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은 나의 가족이 되었다. 연못가에 설 때마다 잔잔한 기쁨이 내 안에서 피어오른다. 사람끼리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맺어질 것 같다. 관계 이전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서로가 인연 없는 타인. 그가 넘어지건 굶주리건 그의 시력이 원시이건 근시이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서로가 낯을 익히고 가벼운 미소를 짓고 조금씩 속갯말을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이 달라진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증 같은 데나 적어 넣는 그저 그런 지명이 친구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로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고장은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정다운 동네로 바뀌게 된다. 지금 그곳은 바람이 불까? 비가 내릴까? 또는 달이 돋았을까? 이처럼 그쪽의 날씨에까지 마음을 쓰게 된다.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와 같이 우리들 자신을 끝없이 넓혀간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고 있다. 그 애의 울음을 달래어 이지러진 그 얼굴에 다시 웃음을 피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두고 내 기억 속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애가 우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울음을 달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애의 울음을 보았을까? 이웃이란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이 된다. 이웃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된다. 벙긋벙긋 꽃 같은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소녀가 있다. 우리는 그 미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일찍이 그 소녀와 낯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뻗쳐도 닿을 길이 없다. 관계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듯 서로가 다다를 수 없는 먼 거리에 내던져진 것이다. 꽃 같은 미소의 비밀은 그 누구도 넘어다 볼 수 없다. 그것은 오랜 참을성과 예절로 맺어진 사람들끼리만 지닐 수 있는 은밀한 연두빛들이다. 우리가 때로 이 시대를 슬퍼하는 것은 저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단절된 상태에서 안주하려는 흐름 때문이다. 우는 아이를 보고도 달랠 줄을 모른다. 자기 집 아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돌려 지나가 버린다. 그런 우리들의 입가에서는 은밀한 그 미소가 사라져간다. 이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혼자다. 1973. 쥐 이야기. 산사의 가을은 바람결에 묻어온다. 처서를 고비로 바람결은 완연히 달라진다. 아침 나절까지만 해도 무덥고 끈적거리던
그 바람결이 오후가 되면 어느새 습기를 느낄 수 없도록 마른 바람으로 바뀐다. 문득 초가을의 입김을 느끼게 된다. 이 무렵 절에서는 여름 안거가 끝난 해제철이라 다들 하산하고 절 안이 텅 빈다. 빈뜰에 곧잘 산비둘기가 내리고 다람쥐들이 툇마루에 올라 재롱을 피운다. 여름철에 못다한 열정을 쏟음인지 덜어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데리고 온 골짜기를 휘저어 놓기도 한다. 아침 저녁으로 선득거려 군부를 지피고 삼배옷은 까슬거려 벗어놓아야 한다. 문득 앞산을 바라보면 그새 산색이 수척해졌다. 허허로운 바람소리가 스쳐간다. 지리산에 있는 어느 궁벽한 암자에서 지낼 때였다. 그때도 여름철 안거가 끝난 뒤라 함께 지내던 도반들은 다 하산하고 나 혼자 남아 텅 빈 암자를 지키고 있었다. 그 시절은 등산꾼도 구경꾼도 없던 때라. 암자는 그야말로 적적요요하여 무일사였다. 사람이라고는 약초를 캐러 다니는 마을 사람들이 이따금 지나갈 뿐이었다. 바로에 물은 끓어도 더불어 마실 이가 없는 그런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을 마치고 헌식을 하기 위해 뒷곁 헌식돌로 나갔더니 거기 꽤 큰 쥐 한 마리가 있었다. 나를 보고도 달아나지 않고 헌식하기를 기다렸다. 헌식이란 불가에서 공양할 때 배고픈 중생 몫으로 따로 떠놓았다가 베푸는 일을 말한다. 그러고 보니 여름철 내내 헌식돌이 깨끗했던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헌식한 음식은 대개 새나 다람쥐가 와서 먹게 마련인데 어떤 때는 전날 놓아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지저분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 헌식돌이 말끔했던 것은 날마다 이 쥐가 와서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을 때라 한낮에 공양을 끝내고 헌식을 하러 가면 을에 그 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전에는 쥐꼬리만 보아도 소름이 끼치곤 했는데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쥐를 대하니 오히려 반가웠다. 더구나 나를 의지하고 사는 중생이거니 생각하면 어떤 연민의 정마저 들었다. 헌식도 전보다 좀 많이 주었다. 쥐는 눈에 띄게 무럭무럭 자라 보통 쥐의 3곱은 되었다. 너 오늘도 왔구나. 어서 먹어라 하고 먹을 것을 주면 내 곁에 다가와 먹을 만큼 우리는 길이 들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쥐에게 한마디 일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쥐는 어김없이 헌식돌에 와 있었다. 쥐가 다 먹기를 기다려 말을 걸었다. 쥐야, 내게도 영혼이 있거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러 생에 익힌 업보로 그같이 흉한 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청정한 수도장에서 나와 같이 지낸 이 인연으로 그 탈을 벗어버리고 내 생에는 좋은 몸 받아 해탈하거라. 언제까지 그처럼 흉한 탈을 쓰고 있어서야 되겠니? 부디 해탈하거라. 나무아미타불. 쥐는 그대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그 다음 날 헌식돌에 나가니 쥐가 보이지 않았다. 웬일인가 했는데 그 쥐는 헌식돌 아래 죽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워하고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막힌 세상에서 쥐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구나 싶으니 대견스러웠다. 하는 짓에 따라 그 겉모습이 다를 뿐 착하게 살려는 생명의 근원은 조금도 다를 게 없음을 거듭거듭 확신할 수 있었다. 염부를 하고 그 자리에 묻어주었다. 그해 가을나는 그 쥐의 명복을 빌면서 줄곧 마른 바람 소리를 옆구리께로 들었다. 1974. 이제 글의 끝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마음 깊은 곳 잊고 있었던 감정과 마주하며 새로운 결심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울림을 당신의 삶 속에 담고 작은 걸음 하나, 큰 용기 하나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